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유족 회유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승희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주장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민주당 측이 유족들을 회유했다라는 유족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 배상이냐? 아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월북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나눈 적도 없으며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해 준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유족들의 슬픔에 안타까워하며 위로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유족 측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회유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당시 그 해당하는 황희 그리고 김철민 의원 측은 월북 인정을 해라라고 회유를 하면서 기금을 주겠다라는 발언한 것 자체가 없다. 회유할 이유가 없고 유족이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측의 진실 공방만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합리적으로 누가 끝까지 이것을 증거라고 할 만한 그 딱 하나 딱 떨어지게 입증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주장과 공방이 난무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인정을 하면은 우리가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해주겠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 정말 소중했던 국민의 목숨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 또 하나 이제 월북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그 김철민 의원이 뭐 사실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은 동향이니까 서로 좀 서로 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족 측이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렇다면 과연 이것은 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이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으로 다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유족 측 주장만 있고 또 이제 반박 성명만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양쪽이 다 지금 TF를 구성했잖아요. 이쪽은 하태경 단장으로 한 국민의힘은 이제 TF를 구성했고 민주당도 TF를 구성했는데 이렇게 TF만 구성하면은 진영 공방만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가지고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걸 특위를 구성하든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헷갈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납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끝까지 이렇게 주장만 난무하다 보면은 실체적 진실에는 정말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양측에 아주 그 날카로운 주장 그다음에 서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아니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좀 그 의아해하고 그다음에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족 측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측에 4일까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를 하는 것을 당론을 일단 채택하라. 그다음에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라 법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사법적 트랙으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는 국회에서 저는 진실 규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감사원 감사가 조사 중이니까 감사원 감사의 국방위 감사 때 뭐 대통령 기록물을 한번 같이 제한적 인력으로 열람하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이게 공론의 장에 나와서 서로 양측의 주장만 난무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매일같이 새로운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사실 지금 뭐 최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있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 공방에서 이제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유족들의 억울함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유족들한테 확인을 못 해주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북의 어떤 첩보, 정보, 안보 문제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만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는 유족들한테 공개하는 부분들도 민주당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부분들이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뭐 김기훈 변호사도 그렇고 파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흔들어요. 전체의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네. 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래서 월북 조작이다. 이래서 월북 조작이다. 이게 결국에는 묻지마 월북 조작이에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월북 조작이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유족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하면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국방부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하자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고 계속 단어만 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군 SI 정보. 예. 그러니까 한미가 말하자면 뭐 777 부대라고 하죠. 뭐 감청 북한을 하는 부대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감청 자료, 정보가 담겨 있는 SI 자료를 솔직히 정부 여당이 미국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족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공개하자. 결정하면 유족한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이게 월북이 어느 정도 왜 당시에 2020년도에 국민의힘조차도 인정했던 그 월북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 너무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서민들 삶이 팍팍한데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월북 논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참 아쉽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그래서 두 가지만 국민의힘에서 좀 빨리 민주당도 준비됐으니까 그 자료 여부에 대해서 공개에 협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두 번째 말씀은 유족이 지금 얘기하는 주장들이 왜 당시에 2년 전에는 이런 주장을 안 하셨을까요? 왜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에게 월북 회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를 좀 여러 가지 옆에서 코치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김철민 의원이나 황 의원이 유족들한테 회유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당시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께서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까지 해요. 뭐 조류 부분 여러 가지 정황 해서 월북의 정황이 선명하다. 월북이네요라고 발언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용주 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유족이 얘기하는 그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정치적인 공세에 있어서 없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저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황 의원이나 김천민 의원이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가적 보상을 얘기했을 수는 있지 조건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북을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뭐 검찰에서 무슨 기획수사합니까? 그거 관련 아니잖아요. 표현은 있었을지언정 그렇죠. 위로나 뭐 어떤 여러 조건이 보상. 월북 인정은 아니었다. 그렇죠. 조건이 월북 인정을 하면 주겠다. 그런 거는요. 이 정치권에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미 다 유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반발이 온다는 걸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상 그거는 좀 무게는 조금 유족들이 지금 서운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진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압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유족 측의 입장을 잠깐만 전 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론 그 서 부대변인 말씀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왜 굳이 공개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때는 그러면 이걸 공개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대단히 이미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공개하고 전면전으로 가기엔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서 사실관계 규명한다고 해놓고도 아무런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후속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들 과정들, 그러니까 그 당시 월북 논쟁에서 사실 우리가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어떤 그런 심증을 형성해야 그걸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병사의 말 한마디 하나 가지고 과연 그걸 월북으로 단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이후에 조금 이따 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이 국제행사에서 발언한 뭐 다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추론에 근거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서 대변인 말씀도 그런 거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론과 그분들이 그럴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접근의 방식은 서로
이 논쟁만 깊숙하게 갈 뿐이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유족들이 그렇다고 또 그럼 제가 반론한다면 왜 또 거짓말을 유족들이 하겠는가라는 그런 죽음 앞에서 이런 또 반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래서 국회가 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각자 특위 구성하기보다는 빨리 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게 저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위 자체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태경 의원 주장이잖아요. 근데 국회에서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되면 특위라는 게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특위, 남북 평화 특위, 좀 이렇게 국가적인 아젠다, 민생 특위 이런 거는 여야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진실 규명을 한 단일 사건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을 하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정략적인 것이죠. 예, 저는 이거는 아주 빨리 끝내야 될 부분들이 자료가 공개되면 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비공개 회의 자료, 두 번째는 SI 자료만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나서 그게 좀 미심쩍다 하면 대통령 기록물까지도 공개하면은 끝날 부분들을 계속 정치 공방하잖아요. 너무 소모적이다. 그런 말씀. 유족들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당이 같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까지 냈죠. 그러니까요. 그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뭐 어떤 얘기를 들더라도 유족들은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족들의 아픔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 뽑아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가려면 빨리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쳐놓고 지금 계속 파편적으로만 지금 뭐 공세를 하잖아요. 월북 조작이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덮었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까서 빨리 이거를 정리하는 것들이 뭐 국익에 도움되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좀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해경의 입장 번복이 현 대통령실이 그 뒤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추론들이 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경이 2020년 9월에 이제 조사 내용을 발표를 하잖아요. 월북으로 추정된다. 월북에 무게를 뒀죠. 근데 2022년 6월에 또 다시 그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뒤집는데 근거가 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 전에 있던 수사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 내용을 가지고 말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그러면 2년 동안 해경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입장이 바뀌죠?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가 오고 나서 해경 자체도 보고를 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뭐 지침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은 아니더라도 의견이 반영된 거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현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좀 어느 정도 손이 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건 물타기 공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개입했다고 이제 이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이쪽에서 그럼 현재 국가안보실이 개입해서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입장을 바꿨다. 자, 근데 변호사가 그 현재 해병대 근무하는 그 병사를 인터뷰 한번 했는데 만났는데 거기는 보트를 2대를 연결해서 조류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증언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살에 쓸려서 월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통제와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게 부실했던 걸 가지고 월북이라고 해놨는데 그 부실했던 것에 대한 인정인 거지. 그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사실 없죠. 네. 해경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 너무 부실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했으니 사실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해경의 입장이라고 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실 규명이 출발인데 여기에 현재 국가안보실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정부 출범한 지 아마 3주가 되던 시점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이 개입해서 해경을 흔들어서 어떻게 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 문제를 또한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가 아까 서 대변인 파편적 추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툭툭 던지는 것보다는 보다 일괄적으로 저는 이거를 총체적인 맥락으로 들여다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건 끝없는 저희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립니다. 아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국가안보실이 뭐 3주밖에 안 됐다고 해서 해경을 못 흔들겠습니까? 지금 뭐 검찰도 흔들고 경찰도 흔들고 다 흔들고 있는데 뭐 해경 같은 조직에 있어서는 더 규모가 적잖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적 진실을 빨리 규명을 하려면 다시 요구드리지만 그 자료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경은 수사기관이 정보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경의 근거 자료, 해경의 발표는 군 정보에 근거한 그게 종합된 발표지 해경의 수사만 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뭐 해경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맞추는데 국민의힘은 국방부 쪽의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당이 모두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진실에 다가가겠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 아까 말한 것처럼 현 대통령실이 이 해경 입장 번복의 뒤에 있다 이 주장이고 국민의힘의 주장 조금 파편적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거죠.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월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표류, 그러니까 드리프트라는 표현을 썼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외교부를 패싱했고 외교부가 그때 몰랐기 때문에 어떤 구조 협조 요청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외교부가 구조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또 얘기하는 게 다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르게 청와대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외교부에서도 중국 측에 구조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 그런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주장인데 저번에도 뭐 보면은 추락이다라는 제보를 결정적으로 받았다. 제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이거를 뭐 좀 월북이란 단어는 안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협조가 안 된 거 아니냐. 협조가 안 됐겠습니까?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협조가 안 됩니까? 일할 때? 아니잖아요. 문맥과 상황을 보면 협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들은 다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 그만하셔야 돼. 이게 정략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또 보진 않는 게 이것은 어떤 것과 맥락을 함께 하냐 그러면 처음에 뭐 대통령이 보고 받았을 때 사실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남북한 이 한 라인이 끊어져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얘기했는데 당시 유엔사 통신선은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표류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그 표류였다고 외교부가 받았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지했고 청와대에서 이게 표류 가능성이 높고 추락일 수도 있으니 빨리 외교 관계를 동원해서라도 중국 측을 압박해서라도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내렸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 게 그 일종의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떨어진 진실이 아니라 유엔 통신선을 왜 활용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떨어졌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날이 지날 때마다 하나하나 툭툭 던져가는 이런 것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무언가 부실했고 어떤 그 유엔 총회 연설과 어떤 그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이런 점들은 규명이 돼야 되는데 다만 규명의 방법을 놓고 지금 저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시 바삐라도 저는 감사원 감사도 좋다고 봐요. 네. 국방부가 비공개 감사해서 같이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당론으로 채택해서 함께 빨리 4월 4일까지 해가지고 유족 측 주장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의 방법을 찾아야지 내일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소모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안보실이 개입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없는 정말 쳇바퀴 돌리기입니다. 네. 저는 유족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보다 진실의 그런 방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권선동 원내대표 필리핀에 계신데 어떻게 4일에 국회를 엽니까? 못 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그냥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협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전략적이라는 게 너무 지금 좀 마음이 아픈 게 하태경 의원 이제 그만하시고 이게 뭐냐면 월북 조작이냐 아니냐의 진실 공방을 외교부까지 왜 끌어들여요? 이건 국방부 문제예요. 남북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북한하고 외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와 통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상황임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꾸 정치 공세를 하는 것들이 민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알겠습니다. 된다라는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의 문제는 외교의 문제죠. 그러니까 실종과 월북의 문제는 국방의 문제일 수 있어도 구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그 NLL 그러니까 그 국방안생을 넘어서는 부분들은요 해경이 들어가고요. 해경이 중국과 연락을 합니다. 외교부도 하죠. 왜냐면 주축은 해경입니다. 그래서 해경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왜 외교부를 끌어들이냐면 이제 하다 못해서 찾을 게 없어서 그걸 찾아온 거다.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건 중국이니까 그거는 해경이 아니라 외교 관계로 이야기를 해야지 해경끼리 하는 건 실무밖에 안 되니까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다 본질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이 충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추천으로 계속 이견을 보였던 두 사람인데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이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런 글이 SNS에 밭글, 일명 밭글로 이렇게 또 나돌고 있고 이거를 안 의원은 특정 세력의 음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공세, 2016년 총선 패배일 거다. 2016년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좀 더 둘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점식 최고위원 추천권이 이제 사실상 물밑으로 사그라들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반대할 명분이 좀 작았기 때문이에요. 합의 정신에 따라서 추천을 했으면 그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했으면 누가 오더라도 받는 게 합당 정신을 살리는 거죠. 이제 문제가 수면으로 가라앉으니까 2라운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익명글에 출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2호회인가요? 뭐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 안철수 의원이 만일 그런 말을 했다. 거기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이건 밭글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 최소한 당협위원장들 언론사 기자들하고 한두 명씩 다 친할 텐데 안철수 의원이 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 얘기했으면은 이건 기사가 스트레이트 기사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밭글로 돌았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안철수 의원이 만일 거기서 그 수십 명의 참석자들을 두고 자 제가 오프 더 레코드를 할 테니 이걸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의원이 충분히 이거는 음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대통령 출범한 지 지금 50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대권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략적으로 안 대표를 정치적으로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게 저는 충분히 합리적 주장이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익명글을 놓고 이제 안 의원 쪽에서는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뭐 이제 누군가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설마 뭐 대통령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 지금 이렇게 전선을 지금 윤리가 7월 7일까지는 일단 물밑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선을 확장하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좀 약간 그 침묵의 시간을 갖다가 계속 이제 다시 이제 공세를 펼치는데 네. 저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 취임이 50일 정도 지났잖아요. 저는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은 국정의 동력을 무한대로 가질 수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의제 설정하고 주요 정책 이슈들을 힘있게 몰아붙여가지고 세팅을 해야 돼요.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그렇게 했듯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가 한 묶음으로 정부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간 것도 이거 영향 상당히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큰 틀에서 이거 전국을 바라봐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안위, 개파 간 전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초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나 혼자 살고 내 개파가 되고 내가 내년 당권이 어떻고 이런 쪽에 문제를 삼다 보면은 공멸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문제 이제 조금 이제 시선들을 각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악의적 거짓말을 누군가가 퍼뜨렸다라는 그 누군가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하신다는 안 의원의 거네요. 반대편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게 이준석 대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안 의원의 뭔가 안 의원을 좀 더 반대하거나 안 의원의 좀 세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쪽에서 이 얘기를 당연히 꺼냈겠죠. 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그걸 퍼뜨린 사람 누구라고 보십니까? 말씀한 대로 좀 반대편에 있는 분이겠죠.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된 지 한 50일 말씀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데 결국엔 윤석열 정부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국민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바로 서야 지금 되게 힘든데 민생이 정부가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저렇게 자중질환하고 권력 싸움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뭘 도와주고 싶어도 싸움 구경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보면 안철수 이제 의원하고 싸우는 부분들은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쵸. 안 좋았기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패턴 자체가 지금 이런 분란을 일으킨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갈등을 즐기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죠. 이준석은 참지 않는다. 참지 않기. 네, 참지 않기. 참지 않죠. 참지 않죠. 손가락으로도 참지 않고 말로도 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갈등이 유발되는데 패턴 자체가 지금 저는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6년도 아니라 대선 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예. 당시하고 비슷해요. 밖에서 빙빙 돌려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윤핵관이 말하자면 실세가 돼서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이기로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도 장제원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대선이라는 큰 이제 그 어떤 게임 앞에서 눌러놓은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사면초가에 이준석 대표가 놓인 게 이제 7일날 예고된 성비위 관련된 네. 윤리 사건이 있잖아요. 결정이. 이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윤핵관 쪽과 안철수 의원도 당권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거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국민의당의 지지층과 윤핵관을 양축을 등에 업고 이준석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걸 알아요. 아니까 정정식 의원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정식 의원의 뒤에는 누가 있냐? 장제원 의원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셈법상 보고 있으면 이준석 대표는 참지 않는 분인데 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면에서의 안철수 대표와 의원과 이런 어떤 설전이 오가는 것이지 이 내용의 자체들은 좀 유치하잖아요. 뭐 2016년으로 돌아가라. 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집중해달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지 않는 이준석 대표의 성격의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다툼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배후에 지난 대선과의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걸 그렇죠. 보면 지금 역시 그 배후에 지금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권력 다툼도 같이 녹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뒤에도 뭐 말씀드리지만 김정재 의원 여기 이제 사무실 갔던 거 당시에 예.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간 거 기억나시죠? 아.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그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대선 승리 이후에 이제 이 비서실장을 당대표 비서실장을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을 했다라는 게 윤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임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직접 이렇게 사퇴를 했다라는 건 또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이제 7월 7일 윤리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박성민 의원이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본인이 부담을 느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최근에 면담 요청을 그렇죠. 거절당했다 그게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표의 비서실장이면은 이런 논란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될 입장에 있잖아요. 예. 만일 그 어떤 밥을 먹거나 만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청와대는 뭐 정무수석이겠죠. 대통령실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서로 이제 역할에서 일정 잡고 하고 뭐 실제로 언론에다가 발표를 할 때도 비서실장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슬쩍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입장에 난처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진실 공방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 입장은 누군가가 나를 음해한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날 거면 의제를 갖고 오라 그러고 앞으로 만날 때는 의제를 갖고 만나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사면초가 입장 아니겠어요? 비서실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7월 7일 윤리 발표는 이제 그 결정은 자꾸 이제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저 본인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본인의 여지에 따라서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차라리 깔끔하게 직을 뭐 물러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아마 전 뭐 제가 박성민 의원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방향으로라는 이제 무슨 뜻입니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아, 나한테 신호를 보냈구나. 그럼 예. 나도 내 길 가겠다는 뜻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이게 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으로 가지고 저는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당이 이런 식으로 4분 5일 되잖아요. 당장 6월 1일 날 뭐라 했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 대선 연장전의 프레임을 치고 해줬잖아요. 압도적인 승리를 줬잖아요. 그런데 투표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당이 4분 5일 되는 양상으로 가는데 어떤 국민이 이쁘다고 지지율에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의 대표라면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안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도 모두가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은 제 갈 길 가고 당이 어떻게 되든 나는 4분 5일 되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정부 여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의 당대표 입장에서 나올 수 있을 그 입장인가요? 물론 SNS 글이지만 참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모두가 달리면 돼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겠는가. 사실 지금 이 공방을 두면서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참지 않죠, 이준석 대표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도 참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지지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를 남겨놓는 게 더 득이 되겠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저기 빅마우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전을 잘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토사구팽 해놓고 나서 예.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이런 말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윤핵관들의 어떤 권력, 어떤 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어떤 당의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혁신이나 어떤 득실보다는 그런 장악을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참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정치 참 냉정하다. 이준석 대표 다 이용해 먹고 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이준석 대표 이제 뭐 윤리위도 남아 있고 그 행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선 강병원 의원 97세대로는 처음으로 전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이 97세대 박용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그 외에는 뭐 강훈식, 박주민 의원 이렇게 계속 이런 다른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97세대 이 전면적인 등장,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아주 어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도전한다고 선언했을 때 70세대라고 하죠. 70세대가 전면에 이렇게 당권으로서 이제 대결을 벌인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의 많은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서는요. 하지만 담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주자고 뭐 유력 주자라고 볼 수 있죠. 어대명이란 이야기.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너무 독주라면 이게 이제 흥행도 안 될 뿐더러 민주당스럽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70세대들은 이제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하고 나섰지만 이제 거기 세대 교체만 있겠습니까? 담론을 들고 나오겠지요. 예. 뭔가 민생과 경제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민주당의 방향성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권 도전을 해서 맞붙는다면 그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생산적인 70세대의 담론이 형성될 수는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70세대들이 조금 더 세대 교체보다는 뭔가 지금 정도 되면은 어떤 담론을 지금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일단 그냥 출마만 지금 선언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행여나 뭐 선거니까 어느 정도 뭐 이재명 의원이나 상대 후보를 이렇게 비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건전한 비방이 돼야 되지 또 도를 넘는 네.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97그룹 출마 앞두고 저 4명 앞서 보여드렸던 양박, 양강 예. 그 4명의 의원들을 홍영표 의원이 미리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여기 출마 선언, 당대표 출마 선언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리고 밝혀야 한다,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친문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문 대표적인 주장인 홍영표 의원이 저렇게 97그룹 세대들을 만나서 전당대회를 또 주도를 해서 이렇게 또 앞으로 내세우면서 구도가 친문 대 친명에서 97대 친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홍영표 의원뿐만 아니라 이인영 의원도 만났어요. 이인영 의원이죠. 예, 제가 홍영표 의원을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 586 세대 대표적 주자죠. 예. 저는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으니 너희 세대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자, 저는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전반전의 패턴이 친명 대 친문, 이른바 개파간 구도였다면 후반전은 어쩌면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런 걸 떠나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론으로 만일 이 전대 프레임이 형성된다면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지금은 상당히 다 유리해서 결국 이제 어대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세대 교체로 나와서 지금 4명이 다 출마를 했다. 네. 만일 여기서 지금 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담론이나 의제가 안 보인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보이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나설 경우는 파괴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저는 나중에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단일화라는 것이 어떤 선거 승리 상수처럼 돼 있어서 아름다운 단일화 혹은 시너지가 있는 단일화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예. 정략적 단일화는 파괴력이 없을지 몰라도 굉장히 그 아름답거나 그다음에 어떤 목적성이 뚜렷한 단일화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놓고 고민한다 그러면은 과연 전반전은 어대명의 분위기 혹은 친명 대 친문의 분위기, 이른바 개파간 분위기였다 그러면 이 후반전 좀 달리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그 씨앗은 뿌려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동력을 많이 못 가지면은 저는 이제 이게 힘을 받으면은 굉장히 민주당 경선이 좀 힘을 받고 좀 괜찮게 갈 거예요. 국민들 시선도 끌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아마 집단 지도 체제를 놓고 우리가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당원 룰을 변경해서 이제 뭐 대표의 힘을 좀 줄이고 각 최고위원들의 역할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담합 형태로 갈 수도 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번 1박 2일 워크숍 때 의원 재선 의원 34명이 그 연판장을 돌려서 두 가지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대선과 지선에 패배 있는 책임 있는 사람 다 대선 나서지 마. 이번 선거 나서지 마라. 두 번째, 이번 전대가 절대 개파간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찾아가는 경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그 뻔한 결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세대 교체론으로 정말 이 프레임, 네. 후반전 프레임이 형성될 것이냐. 이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된다라고 저는 분석하겠습니다. 예, 전반전과 후반전 프레임에 대해서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당내 인사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70 세대 교체론 힘을 받을 수 있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건전한 경쟁이 되고 민주당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70 세대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의원도 이제 조만간에 거치를 결정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민주당이 지금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들여다보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당이 지금 어떤 대선 지선 패배 이후에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조금씩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민생 실천단 구성해서 현장 나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쌓이다 보면 이게 이 민심이라는 게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70 세대들은 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들이라서 좀 나름대로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 이미 이 김 후보자 위법 혐의를 확인한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송부기한이 지나서 청문회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강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네 가지로 그 혐의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경력금을 지급하거나 뭐 후원금을 다른 동료 의원 후원금을 내거나 렌터카 보증금을 내거나 이제 뭐 배우자 차량 보험료를 냈다 이렇게 하는데 명백한 정치자금 많이 이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까지 재송부 시한이 일주일 줬으니까 오늘까지고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임명 가능한데 토요일 날 일일 날 금요일 날 귀국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지명 강행은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국회도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2차로 지금 재송부 시한은 일주일 줘서 건네줬지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주의를 존중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또 사법적 영역으로 한 트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 만일 강행한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께서 강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강행한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아니까 임명하시겠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주의를 존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굳이 왜 이런 분들을 임명을 했는지 자체부터 저는 애초부터 잘못됐다. 지금 뭐 김승희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박순애 장관 후보자도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2.5의 만취 운전에 논문 표절이 걸린 분을 교육부 장관. 거기에 간첩 조작 사건 했던 분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성추문 시를 쓴 지하철 시를 쓴 그런 분을 총무비서관. 이렇게 다 임명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분들은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분들 임명하면 안 된다. 그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